예, 여러분, 법도깨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법조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벌써 10년째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법조인, 법률가, 판사, 검사, 변호사. 통칭해서 그냥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조인이 되는 법. 나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뭐 의대에 가야겠고, 치과에서 되려면 치대에 가야겠고요. 뭐 과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뭐 지금 약학전문대학까지 있는데, 어쨌든 문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경영경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선호가 되고 있는 이 법조인의 직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 나뉘는 이 세 가지 법조 3륜이 이게 로스쿨이 완전히 체제를 자리 잡은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즉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같이 배출했던 사법연수원, 사법고시 받던 시절과 지금 어떻게 다른지, 그럼 과연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에는 모든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로 통하는 것인지,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심각한 뭐 마약이나 폭행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로스쿨을 나와서 10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로스쿨에 상당히 초기 단계에서 로스쿨에 진학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나오신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뭐 같이 협력도 해가면서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법조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깔끔한 느낌. 슈츠. 이게 슈츠가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리걸 드라마였고, 이게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장동건 씨를 이제 주연으로 해서 2018년에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5년 전에도 이런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고, 저도 슈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 거 원판도 봤고, 이제 한국판도 봤고, 근데 미국판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나오죠. 로스쿨에 대한 진학률을 높이고 로스쿨에 대한 관심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던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까지는 아니겠죠. 하여튼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이른바 K 드라마 넷플릭스 원작 중에서 상당히 흥행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박은무 씨 연기도 굉장히 대단했고, 애초에 약간 자폐증이 있으면서도 로스쿨을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잘 풀어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법조인들의 고뇌라든지 로맨스, 그리고 그들의 삶, 나아가서는 자폐를 가진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이런 굉장히 리거한 영역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까지도 부여하는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꽤나 선망을 할 수가 있죠. 멋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깔끔한 정장 입고 젠틀하게, 하지만 법정이나 인더스트리에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알아서 빠르게 조용히 해결한다는 해결사의 면모로 보이는 것이 남성 여성을 떠나가지고 이런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의 상당히 매력적일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감성과 이성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정말 차가울 것 같은 대형 로펌에서도 사람 사는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돈을 벌어오는, 그리고 평균적인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문과 직업의 최고봉 법조인. 현실도 이럴까요, 과연? 물론 어느 경우든 영화 드라마는 현실과 많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현실에서 이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는 고증을 꽤 잘했다고 해요. 뭐 저도 잠깐 대형 로펌에 있었죠. 뭐 겨우 나오긴 했지만, 이 슈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작을 보면은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이제 착취당하는 그런, 이른바 어소 변호사라고 하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고용된 변호사들의 애원을 보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츠도 고증이 잘 됐다고 합니다. 자,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법조인이 되려면은 딱 오늘 기준을 말씀드리면 로스쿨에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로스쿨에 간다고 변호사가 되느냐? 아니죠.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이게 아마 노무현 정권 때인데, 노무현 정권 때도 처음 이제 미국 로스쿨의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요. 쭉쭉쭉 가면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2008년에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쭉쭉쭉 가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빨리 진행이 돼서 2012년에는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붙임이 많아요. 11년부터 이 로스쿨 제도가 잘 도입이 됐는데, 저도 아직 기억이 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초년차 때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때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원래는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입니다.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로스쿨을 만들었으면 로스쿨 일원화로 가야지 왜 사법고시 사법시험과 존치시키냐. 이게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은요 여러분 로스쿨도 있고 일본 사법시험이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로스쿨에 가도 되고 사법시험을 봐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이 더 어렵죠. 물론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매우 빡세고 정말 엔간한 노력과 끈기가 아니고서는 다 수료하지 못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만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사법시험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엄청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고시총에 들어가서 정말 몇십 년까지 하여튼 장기간 동안 청춘과 젊음을 바쳐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겨우 붙는 시험이 사법시험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사법시험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보고 싶으면은 일본 가서 봐야 됩니다. 일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로스쿨로 일원화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또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그러니까 성적을 비공개한다 그랬다가 공개한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1등부터 몇십 등까지는 상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이 옛날에는 판사가 최고였으니까 1등 판사, 2등 판사, 3등 판사, 판사 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 쭉쭉쭉 가서 판사, 검사가 좀 선호가 많이 됐으니까 상위권 성적들은 판검사로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 로펌을 가든지 기업을 하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뭐 지금은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비해서 항상 잘 나간다고만 볼 수 없는 사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적을 공개했을 때에 얻는 이익이라든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블라인드 채용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하여튼 변호사 시험 성적은 이 개별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을 봤을 때 뭐 저야 바로 단번 합격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어느 과목에서 부족했는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성적을 공개해달라고 헌법소원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갖고 뭔가 난 변호사 시험 1등을 붙었으니까 어디 가야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로스쿨에 나왔느냐가 사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성균관대 로스쿨, 상위권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시험 합격률도 높고 취직도 잘 되고요. 나머지 우리나라 로스쿨이 총 25개가 있는데 뭐 이런 상위권 로스쿨이 아닌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대 로스쿨 중에서도 지방 사립대 로스쿨은 합격률도 많이 낮고 취업도 상대적으로 덜 되겠죠. 물론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한 거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는 것 자체도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같은 변호사로서 출발할 수 있냐라는 것은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로스쿨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좋은 로스쿨 나왔어요. 열심히 했고요. 자,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 쭉쭉 갔는데 지금이 아마 뭐 올해 그죠? 2024년 1월에 좀 있으면 변호사 시험이 아마 14회 시험인가? 하여튼 거의 한 13년, 14년 차가 되었고 그죠? 제가 거의 초기 시험이었으니까 벌써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네요. 하여튼 이 제도 자체는 잘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로스쿨 나온 사람이 잘하네, 사법 시험 붙은 사람이 잘하네, 초봉을 차별해서 줘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법 시험을 붙은 사람이 로스쿨 나온 사람보다 무조건 옳다 그래가지고 더 잘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별하는 로펌도 있었어요. 뭐 근데 그런 논의들 하면은 괜한 오해만 사기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시험 붙으면 뭐가 되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래, 나 변호사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소송도 할 수가 있고 자문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호사 시험에 그럼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지금 갖고 온 자료는 제 9회 2020년에 시험까지만 갖고 왔는데 합격률을 보시겠습니다. 1회 시험 합격률 87%, 2회 75%, 3회 67%, 4회 61% 했는데 5회부터는요. 이 합격률이 거의 50% 전후에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우리가 해봤더니 변호사 시험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5번까지 시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번까지 시험 보는 N수생까지 합쳐가지고 최종 합격률,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가 지금은 50%에 수렴을 해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 뭐 재수생이든 현역이든 N수생이든 2명 중에 1명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모집단 응시자 수가 누구겠습니까? 로스쿨에 들어가서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앞두기 전에 로스쿨 졸업하기 직전에 시험 보니까 졸업을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정자들이거든요. 이런 예정자들이 모집단에 들어가고 모집단 중에서 합격자들을 나눈 게 거의 50%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50%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처음 로스쿨에 도입이 되고 변호사 시험법을 개정했을 때는 이 시험은 자격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보는 국시 있죠. 국시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8, 90% 됩니다. 90% 돼요. 보여드릴까요? 봅시다. 국시 합격률이라고 쳐볼게요. 제가 국시 합격률 이미지로 볼게요. 2018년 의사국시 합격률 거의 지금 카투카대 100%, 서남대 80%, 서남대 아마 없어진 의대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재정 문제 때. 자 보면은 정말 메이저들은 100%, 그리고 약간 덜 메이저들도 거의 98%.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시험인 거예요. 이 의대에 들어갔으면은 모집단은 이제 의대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고 의대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모집단을 놔뒀을 때는 거의 100%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럼 시험이 쉽기 때문에 100% 합격률이냐? 쉽고 어려운 것은 상대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의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뭐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고 성실하게 수료했으면은 합격시켜주자는 것이 바로 이 의사 국시의 이제 취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인 거죠. 의사는 이제 이과 계열에서 저걸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디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각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시험을 보는 거죠. 자격시험을 보는 건데 이 자격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이 합격률이 이 정도가 나오면은 여기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너는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내년에 다시 시험 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시요. 예. 합격률이 이렇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합격률이 훨씬 낮습니다.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50%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만 합격을 하면은 이게 아까 의사 국시 합격률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법고시 있었을 때 사법고시 합격률은 거의 10%도 안 됐다. 5%도 안 됐다. 그러면 5%, 10% 합격률에 비하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높은 거 아니냐. 아니, 이 정도면 많은 수치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로스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웃긴 점은 그럼 나머지 2분의 1의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로스쿨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료해서 정말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은 의사 국시는 절대평가를 알고 있어요. 볼까요? 의사 국시 절대평가. 이거 보이면 다 절대평가예요. 의사 국시. 근데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 지금 보면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물론 뭐 신문 기사 항상 많지 않지만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참 느리네. 예, 뭐 이런 얘기.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제가 절대평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당 전문직으로서 능력과 자질 판단 기준, 이게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면 달성했는가만 판단돼야 되지. 이 수급 문제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 시험도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법시험은 사법고시는 당연히 상대평가였고요.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얘 보면은 쭉쭉 가서 변호사 시험이 절대평가라고 지금 변호사 시험 관련 헌법소원에서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무조건 50% 합격이라고 지금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합격률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둘 중 한 명밖에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는 90%의 수험생들이 그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어느 정도 자질을 갖췄지만은 이 상대평가의 룰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너가 죽으면 내가 사고 내가 죽으면 너가 사고, 이 50% 상대평가의 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배후에는 어떤 이익이 숨어 있느냐? 뭐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뭐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그 의사 정원 확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의사 정원 확대의 핵심은 국시 합격 인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모집단의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자, 의사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해보면은 의대 정원이 10,000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98%를 평균 합격률로 잡았을 때는 10,000명 중에 이제 9,800명이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모집단이 20,000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집단 20,000명이 되면은 교전의 합격률이 그러면은 98%에서 한 49%로 반으로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왜? 국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의대 정원이 어떻게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명의 의대 정원이라고 해볼게요. 10억 명의 의대에 입학했을 때 그 상대평가의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절대평가의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10억 명 중에서 거의 9억 8천 명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정원 확대의 핵심은 모집단인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 우리도 변호사 숫자 부족하니까 변호사 숫자 늘리기 위해서 로스쿨 개수를 더 늘려. 지금 25개 학교만 로스쿨이 되어 있는데 한 뭐 30개로 늘리지 뭐.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 서울대 로스쿨 150명이고 뭐 지방대 로스쿨 한 50명짜리 학교가 있는데 다 각 학교 로스쿨생 정원을 곱하기 2해서 2배로 올리자. 그러면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까? 맞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지는데 여전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총 정원을 정해놓은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이상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이 10억 명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뭐 상대평가니까 절대적인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떨어지는 숫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의대 정원 늘리면은 그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의사가 배출될 확률이 높은데, 로스쿨 정원 늘리면요, 뭐 그만큼 어쨌든 쪽수가 많아지긴 하겠죠. 변호사 배출 숫자는 많아지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상대평가 50% 룰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는 로스쿨 정원 대비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익에 작용을 하겠어요? 당연히 기존의 의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밥그릇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밥그릇 논쟁이라서 다들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뭐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의사협회도 이익단체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라이센스 숫자를 통제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의사 변호사들이 남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 권익에 해를 끼치긴 하겠지만은, 뭐 모든 게 다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이 2배 늘어나서 국시 통과해서 의사 되는 사람 숫자가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기존 의료 시장에서 봤을 때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가 되는 거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50% 룰이 아니라 이거를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정원 숫자를 늘려도 변호사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70%를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70% 올리든가, 아니면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면은 어쨌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변호사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도 굉장히 여태까지 그 로스쿨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 협의회라고 또 협의회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쳐볼까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전후로 해서 이미 변호사가 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이 변호사가 된 사람이 길러내야 되는 이 법학전문대학 협의회와 같이 기존 로스쿨생 또는 로스쿨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임직원들, 그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아야지 우리와 가르친 학생들과 우리가 가르친 교육이 제공한 교육이 헛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장학금도 지원 열심히 하고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권 다툼이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시험이 절대 평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제 파일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 나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쟁자가 많아지면은 나는 쫄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국민들 권익에 비추어봤을 때는 뭐가 옳은지는 거시적으로 판단돼야 됐겠지만 저는 저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합리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말이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로스쿨에서 로스쿨 갔어. 이 어려운 50%의 상대평가인 변호사 시험 합격을 했어요. 법조인이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사법시험 1등부터 15등까지 1등, 15부터 몇 등까지 판검사 먼저 간다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 변호사는 로스쿨 단계에서 예비 합격이 돼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이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는데 판사는 달라요. 판사는 이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 수료 졸업을 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지 법관으로서 임용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 임용되는 판사님들은 모두 5년 이상의 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은 법원을 꿈꾸는 분들은 일단 검사나 변호사를 해요. 5년 동안. 열심히 유관분야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5년 뒤에 법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법관이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판결은 또 뒤집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3심을 지나면은. 그러니까 1심이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2심에서 바꾸면 3심에서 바꾸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1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그림을 좀 잘못 그리더라도 나중에 이 그림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력법관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 5년 동안 빈 도화지의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로스쿨이나 이 사법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낸 것도 좋지만 일단 실무 경력을 좀 쌓아가지고 감각을 익히고 온 다음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해라라고 그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런 5년 동안 근무 없이 바로 판사가 된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실무 경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또 중간에 이직을 했으면 이직한 사람 당연히 그 재직기한 합산해가지고 5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년급제를 해가지고 정말 나이 어린 신규 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물론 그런 신규 판사님들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3명의 판사를 구성된 합의부에 들어가서 좌배석, 우배석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단독 판사로 가니까 옛날에도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법률에 따르면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1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경력법관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 거쳤지만은 또 시험을 봐야 돼요.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임용이 되게 됩니다. 자, 검사는 어때요? 검사는 여러분 신규 임용이 있어요. 기존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에서 사법시험 붙은 사람,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사법시험 이제 시험 자체가 없어졌지만 아직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이 없어도 신규 임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아까 판사보다 조금 짧습니다. 2년인 사람 대상으로 경력 검사로 임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임용이 되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2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가지고 임용이 되든가 둘 중 하나의 루트를 타고 들어야 되는데 판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5년 이상의 경력을 반드시 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뭐 사법시험 잘 봐가지고 그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종합해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판검사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좀 자유로운 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가지고 일단 내가 검사나 변호사를 먼저 해. 먼저 한 다음에 이직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했는데 나는 공직에 가고 싶어. 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으면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잘 봐가지고 경력법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는 사회 정의를 세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거학을 척결하고 싶어 하면은 2년 이상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마 형사 관련된 분야로 활동을 하겠죠. 검사가 돼 형사법 다루는 분들이니까. 현역검사 인용이 돼도 되고, 아니야 나는 일단 공직에 먼저 갈래. 그래서 검사가 됐는데 난 검사를 했는데 난 수사하는 것보다는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민사도 해보고 싶어 하면은 검사하다가 5년 동안 검사한 다음에 법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변호사 하신 분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판사돼 있고 갑자기 검사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남았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판사, 경력판사, 신규검사, 경력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판검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슈츠에서의 주인공 그리고 우영우 이 다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 다 대우로펌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김앤장, 광장, 김광태, 세, 율화 이렇게 나가죠.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유춘, 화우. 자, 여러분 대형 로펌이에요. 대형 로펌이 말 그대로 대형 로펌이에요. 왜 대형 로펌이냐? 규모가 크니까 대형 로펌인 거죠. 자, 김앤장 홈페이지인데 여러분. 김앤장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에 소속으로 된 변호사님만 했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국내 가장 규모가 큰 로펌이죠. 아시아에서도 거의 네로라 하는 그런 10위 안에 드는 큰 로펌입니다. 별거 다 해요. 공정거래, 기업 구조조정, 소송, 해외 법무, 인사노무, 자본시장, 환경, 회사법, 금융교제, 컴플라이언스, 기업 형사, 화이트칼라 법칙 클릭해 볼게요. 말 그대로 형사인 거죠. 이런 분들이 뭐 하시는 류호건 변호사님. 이분은 그 부장검사님 출신이네요. 부장검사님 출신이고 지금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유국현 변호사님 같은 분은 이분 더 검사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형사 업무니까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시겠죠. 이분도 검사 출신이네요. 그래서 사실 뭐 구성원 물론 소속 구성원들 다시 봐야 하겠지만은 쭉 나오네요. 조금 젊어 보이는 분들 볼까요? 자, 이분들 개인지 아는 분들은 조금 익숙한 얼굴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분을 볼까요? 권민재 변호사님은 경찰하다 오셨네요. 아마 경찰대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경찰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로펌에는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볼까요? 이것도 개인이 나오니까 와, 이 김앤장 로펌은 북한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네요. 이런 분들 볼까요? 이분은 판사님을 하다가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네요. 통일부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당연히 대북 전문가시겠죠. 김앤장뿐만 아니라 뭐 법무법인 화우를 볼게요. 화우 김광태주 한 5, 6위권 정도에 되는 로펌이고 여기도 한 변호사 한 5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보다 규모가 적지만은 크죠 여전히. 이게 대형 로펌은 홈페이지도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여기도 보면은 자 타슈켄트 가면 우즈베키스탄 아닌가? 하노이는 베트남,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호치민 베트남. 해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대형 로펌들이 많이 뻗어가 있고 분야별로 한번 볼까? 뭘 칠 거야? 민사 한번 쳐 민사? 소송을 쳐야겠구나. 어떻게 쳐야 되지? 회사 소개를 볼게요. 굉장히 홈페이지는 잘 돼 있어요 항상. 여기 있네. 여기도 형사, 조세, 인사, 노동, 지식기능, 기업자문, 소송 중재했을 때 건설, 미디어, 상사, 제조물체계, 헌법소송, 형사공판, 물류분쟁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내가 어떤 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갑자기 건설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소송에 붙었어. 건설 대금 관련해서. 그러면은 건설 분야의 소송의 담당 변호사 찾으려면은 웬만한 대형 로펌 가면 이런 분야들에 업무들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공사대금 청구, 지체상금 청구. 또 내 유튜버야. 저도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하는데 내 유튜브 창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분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남이 그걸 무단 도용했다고 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 변호사님이 한 분야만 한다고는 뭐 우리가 제한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대규모 로펌을 가면은 어떤 분야든 내가 갖고 있는 법률 문제가 항상 거기에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한데 당연히 대형 로펌은 비싸게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미 물적 인적 요건을 다 갖춰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임료를 비싸게 부른다는 거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페이가 높다는 걸 의미하죠. 이 의사는 약간 다르죠. 제가 뭐 의학계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아마 대형 병원일수록 물론 뭐 차이가 있겠긴 하지만 대형 병원일수록 좀 페이가 낮고 로컬로 나오면 페이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법률시장은 좀 다르죠. 법률시장은 무조건 대형으로 갈수록 페이가 높고요. 물론 이제 소규모 펌을 운영하거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 로펌이고 내가 여기서 수임을 굉장히 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임료 상당의 수익을 대부분은 거의 내가 취득한다고 하면은 대형 로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법률적인 영역은 규모의 경제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의학 계열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여러 가지 법률 분야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아까 PPT로 돌아갔을 때 슈츠나 우영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호사님이 모든 법률 분야를 다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변호사님들이 속해 있는 대형 로펌은 이런 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와 B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도깨비 변호사랑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형 로펌들이 또 자, 서울 핵심 지역 있잖아요. 뭐 삼성동, 광화문, 뭐 그죠? 강남이나 강북에서 요지에 삐까뻔쩍한 대형 삐까뻔쩍한 빌딩, 스마트 빌딩에 슈츠도 마찬가지. 슈츠도 딱 보면은 정말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큰 빌딩에 비싼 월세를 내주고 들어가 있는 로펌에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팬시해 보여요. 겉에서 봤을 때.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착취가 있는 거예요. 뭐 착취라 아니 모든 업무가 다 그러긴 하겠죠. 뭐든지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의 대가를 제공해야 되고 더 큰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려면 1,000만 원 이상의 노동을 제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빡센 건데 빡세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대형 5대 로펌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고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20대 체력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40대에 들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나이에 대한 한탄은 그만 얘기하고 이렇게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할 거 없이 이렇게 큰 데서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분들이 맨날 와인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티니덕거리고 그런 라이프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지분을 취득하는 파트너, 이퀴티 파트너로서 지분을 취득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이 회사의 수익 중에서 내 지분 비율에 상당한 금액만큼을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이르지 않는 이상 엄청난 노동을 제공해야 돼요. 저도 아직은 어디서 지분을 얻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몇 가지 펀드에서는 지분에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대형 로펌에서 지분을 얻을 정도의 연차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법조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법조 3륜, 판사, 검사, 변호사 무너지지 않았죠. 왜? 변호사나 검사를 해야 될 판사가 될 수가 있고 검사 역시도 신규 임명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하다가 2년 이상 변호사를 하다가 또 와야 되는 경력검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갈 수도 있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갈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를 하다가 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변호사 하다가 판사 하다가 또 변호사 할 수도 있지. 제 주변에는요 검사 하다가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한 분도 계세요. 이 이직이 어떻게 보면은 또 능력의 또 방증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자유로운 이직 시대에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이 법조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크고 무한한 기회의 땅이고 이 시대의 바람과 개인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영역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매력적이면서 힘들어요. 우영우가 뭐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일하고 이 대형 로펌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영우가 천재고 정말 이 자폐라는 증세가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를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그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거를 서면, 의견서, PPT, 시안 이런 시각적인 형태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노가다 다름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슈츠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디서나 돈을 쉽게 벌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하고
이 법률 영역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법률과 관련이 돼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버도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법 분야에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을 하게 되면 형사 영역으로 가게 되죠. 자, 형사 영역으로 갔었을 때는 이게 형사가 될 수도 있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누구에게 편집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민사소송 걸리죠. 너 왜 대금 안 지급하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물류 분쟁이란 것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요새는 그 유튜브로 막 물건 파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뭐 물건 어떻게 배송해 줄 건지 뭐 인스타나 이런 거 SNS 마케팅 했을 때 오배송 환불차 안 돼가지고 분쟁도 생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제품에 사자가 있으면 제조물 책임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이 법률 분야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가게 되면은 아 나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떤 변호사를 하지라고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기회는 무궁무진하고 나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되거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좀 잡설이 길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금 내부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핀트가 엇나가긴 했는데 생활법보다는 그냥 법조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돋구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활법 고민을 다뤄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